자,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30편입니다. 아, 올해도 많이 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대학의 모든 시험에서 이제 해방되신 정다빈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달에 한 번 돌아온 전평시입니다. 전지적 평론가 시점. 오늘도 박이나 서울 웹툰 아카데미 이사장님 그리고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재민 평론가님? 뭐였지? 저 뭐였죠?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바쁘게 막 뭘 하긴 했는데 네네. 새로운 게 없어서 그런가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없네. 그냥 포럼들 하고. 아, 포럼 네. 진짜 바쁘고 이번 포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다들 좋았다 해주셔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데이터와 이야기, 근거를 가진 이야기들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죠. 내년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어떡하지? 책으로 내자고요 일단. 아 좋습니다. 네. 일단 그래 맞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을 써야겠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보충하고 책으로 내면 약간 저널리즘과 책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 아마 북저널리즘 이렇게 네. 나오는 매체도 있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책을 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걸 누가 다 편집하지? 아니 뭐 출판사 듣고 계신 분 중에 출판사 관계자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출판사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이나 평론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녹음하고 나서 네네. 그 다음날 저희 서울 웹툰 아카데미의 일본의 출판사에서 많이 찾아오셨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고단샤하고 하쿠센샤하고 찾아오셔서 웹툰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물어보고 가셨거든요. 약간 감개무량하다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말이 딱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러실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웹툰을 배우러 온 거잖아.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이제 커리어 시작했을 때 일본에 있는 학교에 한번 가보려고 일본에 있는 출판사에 한번 가보려고 네네. 노력하고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건 96년인가 7년도에 교토에 있는 세이카 대학을 한국에 있는 만화하는 몇몇 분들하고 같이 단체가 같이 갔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가서 막 감동하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단체를 모집해서 출판사 3곳이 우리 이 아카데미에 와서 견학을 하고 질문을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어디 가서 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고요. 사회적 체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8,000명 앞에서 자랑하고 계시세요. 그런 거, 뭐 자랑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일본에서 되게 관심을 갖고 오고 있고 지금 뭐 아마 1월 달에 엠바고 풀리면은 저희가 보도자료도 한국과 일본에서 다 나갈 텐데 일본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하고 같이 일본의 아카데미도 엠바고라면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진행하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게 엠바고구나. 근데 이게 되게 감개무량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약간 긴장해야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이니까. 이제 시작한다. 집중하고 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뤄보겠는데 일본에서 올해 특히 2023년도에 네. 되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면 슈에이사 점프의 점프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만화의 트렌드와 만화 산업을 리드하는 사람들 그리고 리드하는 사람 그 집단은 점프 편집부거든요. 근데 점프 편집부에서 지금까지 뭐 점프 플러스 같은 데서 그 전자책으로 인기 작품들을 많이 내놨는데 네. 스크롤 만화 웹툰을 하는 전용 점프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일본에 있는 모든 출판사 사람들에게 다 약간 큰일 났다. 우리도 웹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이를테면 출발 신호탄을 쏜 거죠. 이 얘기는 언제 한번 특집으로 해보죠. 중요한 얘기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 어제 저 느낀 게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축구를 해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축구를 보고 있는데 좋아하는 팀은 어디요? 크리스탈 팰리스요? 리버풀입니다. 근데 뒤에 전광판 광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고단샤가 있는 거예요. 오. 그 고단샤 근데 옆에 로고가 저 K만가라고 그 고단샤에서 만든 새로 만들어 로고 싹 바꿨어요. 그 로고를 박아놓고 고단샤를 홍보하고 나 있더라고요. 못 봤는데. 고단샤 로고가 올해 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아마 창립할 때부터 쓰던 로고인가 그 전통적인 로고를 버리고
새로운 로고 영어로 된 K 이로 네. 돼 있어. 나 처음에 그거 보고 뭐야 K만가 뭐지? K라니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하세요. 네.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비님과 저는 매번 녹음을 하니 근황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평시 첫 방송 올라가는데 두 분 혹시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네네. 어떠셨어요? 서로의 그 녹음하면서 듣는 거랑 또 다르니까. 제 건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서 초반에 그랬고 뒤에는 마이크를 괜찮았어요. 좀 가까이 대고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지금 오늘은- 가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요? 그럼 좀 띄어서 얘기하나? 네. 그 방송 이재민 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너무 욕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으면서 근데 뭐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생각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렇죠. 그냥 리뷰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의 어떤 집대성해놓은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더 다양하게 얘기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는. 그래도 팟캐스트 유튜브 포함해서 지금 한 1,300분이 들어주시고 오. 계시고 처음 치고는 괜찮아요. 갑자기 네. 올렸는데 그분들이 책만 사줘도 1,300원. 저희 책이 이제 많이 살 겁니다 이제.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저희가 루이스 무님이라고 매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인데 그분께서 되게 감동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다비님. 네, 루이스 문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진짜 좋았다 이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함께 엮어 들려준 얘기들이 정말 좋았다고 거기다 허무하다라는 평에 왠지 모를 사이다를 느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이번 지브리 영화를 관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 후기와 의미부여한 말들을 다 모아서 깔끔히 정리해주는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앞으로 전평시 많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네, 이런 기분이구나.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름값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싫은 소리를 잘 못하죠. 근데 네. 저희는 그래도 오랫동안 팔로잉도 하고 연구도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이제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전평시 방송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팟캐스트로 시작했지만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채널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방송들이.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던 229편 자매의 책장 만드신 유승희 작가님 인터뷰편까지 똑같이 팟캐스트랑 유튜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며칠 차이 안 나고 올라가긴 할 텐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적어. 289명이 뭐야 289명이. 근데 지금 이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한 100명 정도 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도 나갈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해서 만들 테니까요. 양쪽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평시 앞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전평시 두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거 다루기 힘든 분들 모셔왔어요. 네. 오늘 어떤 분 얘기를 할 거죠, 다비님? 오늘은 나사식으로 유명하신 스게 요시하루라는 작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비님이랑 저희 두 명만 있으면은 네. 잘못 다루면 큰일 나는 말 한마디 그쵸. 잘못하면 큰일 나는 되게 추앙받고 있는 그런 작가라서 그런 지점이 있는 작가인데 전평시 코너니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다음으로 스게 요시하루는 왜 유명할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스게 요시하루 작품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물론 이제 감상적으로 그냥 느낌이 좋다든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래서 이 작품 난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잘 못 봤고 또 하나 왜 유명해? 나는 평론가가 아니니까 왜 연구자가 아니니까 왜 유명한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답을 못 해요.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스게 요시하루가 왜 유명한가, 왜 대단한가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민 평론가님 스게 요시하루 이 작가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1954년에 첫 작품이 나왔고 1987년에 이제 작품을 내고 안 내신 걸로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시절에는 작품을 안 낸 작가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난 시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평론가님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만화 역사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알아보던 시기에 네네. 가로라는 게 있다.
네. 일본 만화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잡지다. 그래서 가로가 뭐지? 하면서 막 찾아보다가 가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봐야 되는 게 나사식이라는 게 있다. 그 작품을 모르고서는 일본 만화에서 많은 큰 부분을 빼놓게 된다 하고 봤죠, 나사식을. 근데 이게 왜? 싶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치, 우리 세대는 딱 처음 보면 그 생각, 다 유명하다니까 뭔가 나도 발견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게 그 시절에 뭔가 있었겠구나 싶어서 더 그 시기를 막 파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나사식 하나 때문만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특히 가로에서 이 사람이 보였던 퍼포먼스가 대단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그게 나사식으로 좀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건데 약간 부끄럽지만 누구나 다 있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만화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쓰게 요시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네. 근데 난 몰라. 근데 아는 척 해야 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한 번씩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간 기억이 있어서 그때 한번 찾아봤다가 나사식 표지가 되는 해파리 물린 팔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 까먹고 지내다가 뭐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누가 뭘 올렸는데 그림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나는 저 만화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잘 모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림을 올렸지. 그랬더니 박인환 평론가님, 이재민 평론가님이 다 이거 그 스게 요시하루 나사식이라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이거를 책을 사야겠다 하고 국내 서점을 뒤져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또 원시인이라 잘 못하니까 이재민 평론가님한테 조용히 카톡해서 나 이 사람 작품 사야겠는데 돈 줄 테니까 보내줘. 내가 돈 줄 테니까 아마존에서 좀 사다 줘 이랬더니, 근데 이러면 이재민 평론가님이 되게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나서서 이렇게 남을 구원하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차차차 찾아보더니 이 문고판이 있고 되게 큰 판형도 있고 따로따로 여러 개 있다. 뭐 살 거냐 해서 그때 하필이면 돈이 많았어. 문고판 전 세트로 사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딱 사왔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카데미에 두고 일본어를 모르니까 읽지는 못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만화 공부가 좀 됐으니까 범상치 않다. 이거 장난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죠. 다비님은 언제 처음 발견하셨어요? 저는 아마 이것도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이때가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할 때였는데, 네네.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일본 만화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만화가 3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불새고, 하나가 그 동몽이고,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네.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런 거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메이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데스카 오사무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고 불새를 봤으니까 이거는 본 거고 나머지 2개를 어떻게 찾아서 봐야겠다 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찾아볼 수 없으니까 국내. 네. 근데 이제 스게요시하루 같은 경우에는 팬이 많다 보니까 치면 다 나오긴 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그랬죠. 보았을 땐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느낌. 뭐야 했죠. 다들 비슷하구나. 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인환 평론가님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저는 아마 90년대 근처에 어간에 처음 봤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일본 만화를 중요한 만화가 3작품이 있다. 하나는 불새고 하나는 동몽이고 혹은 아키라 뭐 그렇겠죠. 같은 작가 거니까. 네. 그리고 하나는 나사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만화가 한국 만화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화실에 항상 빼놓지 않고 있었던 작품이 특히 90년대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한국 만화가의 화실에 빠지지 않았던 게 아키라였고요. 그리고 동몽이었고 오토모가스 1호의 작품이었고요. 거의. 그리고 모든 화실에는 없었지만 진지한 만화를 고민하거나 어른들이 보는 만화를 고민하는 분들의 화실에는 찌개 요시하루의 작품이나 복사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찌개 만화를 저는 90년대에 처음 한두 편씩 접하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뭐 한국에 번역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나사와 검은물이라는 만화를 유일하게 찌개 만화를 볼 수 있는 책과 다양한 이제 이건 원래 만화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인터뷰지. 네. 뭐 여러 가지 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아마 연구서 같은
총서? 그 잡지의 특별본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책에는 이렇게 네. 되네요. 타이글래스 온 페이퍼의 동아시아 시각문화 연구 아니, 1편. 그건 한국 출판사 거고요. 음. 일본에서 나왔을 때는 그 일본의 미술 전문 출판사의 잡지의 특별판. 일본의 출판사들은 잡지의 특별판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진지하게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마 거기서 나왔던 걸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성인수 대표님 얘기한 대로 일본 만화만 볼 수 있어서 일본 만화 저도 몇 가지 판본으로 좀 들고 떠듬떠듬 읽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할 때 만화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쓰게 얘기를 할 때 만화로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다. 만화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지평을 넓혔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작가는 데즈카 오사무니까 데즈카 오사무로 표현되는 동글동글하고 이쁘고 희망을 얘기하고 뭐 그런 만화들이 주류인 시장에서 가로라든지 아니면 그 동경 이야기 그린 사람 이름 뭐지? 누구요? 오토모가 동경 엘리? 쓰이로? 마츠모토 타이요? 동경 이야기 미스키 스즈키 미스키 하여튼 그런 류의 뭔가 만화 연구하는 사람 4명 모여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어쨌든 그런 좀 진지하고 그리고 쓰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동글동글하고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뒷골목, 시골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런 것들과 자신의 꿈을 결합해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으로 만화를 승화시켰다. 본인만의 만화를. 그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주변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봐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분명 그림이 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긴 했지만 좀 이상한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평론가님 도대체 스게 요시하루는 왜 그렇게 유명해진 건지 그 당시에. 네, 이게 일본 만화의 흐름하고 좀 같이 연관해서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네. 본의 아니게 또 일본 만화 역사를 또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평시의 저의 주된 욕망 중에 하나가 평론가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다 얘기해 주세요. 좀 많이 생략하고 일본 만화는 그게 전전 만화하고 전후 만화하고 나뉘거든요. 여기서 전전 만화라고 하는 거는 그 태평양 전쟁 개전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후는 그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 만화가 되게 웃기게도 그 전전 만화의 가장 대표작인 소년 구라쿠의 다가와 스이오의 노라쿠로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정말 일본 만화 역사에서 정말 꼭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네. 출발점으로. 그게 뭐냐 하면 들깨가 그 군대에 들어가서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는 얘기예요. 네네네. 우리로 생각하면 아니 뭐야 제국군에 들어가고 되게 군국주의적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에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성스러운 황군에 개가 들어와 있단 말이냐 그러고 그 만화가 바로 잘렸어요. 그럴 아이고. 정도로 전쟁 중에는 만화가 거의 선전선동의 도구로만 활용이 됐었고 전 세계가 만화다운 만화가 없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그랬었죠. 그래서 크게 일본 만화의 시작을 공부할 때는 전전 만화, 전후 만화를 얘기하고요. 전전 만화에 대한 거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네. 전후가 시작되면서 이제 아까 성인수 작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적인 작가가 등장하는데 데스카 오사무가 등장을 해요. 데스카 오사무는 요약을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렸을 때 왕따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집요한 사람이었고 집은 잘 살았고 그래서 온갖 문화 콘텐츠에 당시 그 어렸을 때 다카라즈카 가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등등등을 되게 즐기던 오타쿠 소년이었어요. 맞아. 안경 낀 오타쿠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스카 오사무가 전후에 새로운 만화의 포맷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것도 역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스타일적으로는 봤을 때 스타일적으로는 기호적 캐릭터라고 불리우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조형 방식을 가져왔고 네. 아까 얘기한 동글동글한 귀여운 캐릭터를 가져왔고 네. 그 다음에 연출적으로는 영화적 연출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스토리적으로는 주브나일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소년 소녀의 모험 이야기와 SF와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데 버물려서 전후 만화를 만들어냈고 전후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일본의 전후 만화가 이제 만화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중심이 되었던 잡지가 도쿄에서 나왔던 망가쇼넨이라는 잡지예요. 만화소년이라는 잡지고요. 네. 이 만화소년에 데스카 오사무와 데스카 오사무를 보고 그래 저런 만화를 그려야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젊은 작가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쿄의 얘기잖아요. 도쿄. 근데 일본은 크게 보면 이 우리가 간토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도쿄 지역과 간사이 지역이라고 불리는 오사카 지역으로 크게 경제권이 양분되는데 네. 둘 다 서로 그렇게 썩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네. 그렇고 기타 등등 뭐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서 네. 싸움도 했었고 또 이 간토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오사카 장사꾼들 그러고 또 이 간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우리가 여기가 교토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간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만화 흐름이 나왔냐면 일본어로 카시옹야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어로 쓰면 대본야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대여해주는 가게들이 등장을 했고 책을 대여해주는 가게 즉 대본소에 전문적으로 만화를 납품하는 출판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대본소 카시홍야하고 바로 그 전에는 아까옹이라고 불리우는 싸구려 책들이 나왔는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 전후에 아까홍이 먼저 나왔고 네. 아까옹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카시홍야의 책들 대본 네. 만화가 그 다음 순서로 나왔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출판업자들이 간섭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유로웠겠다. 그러니까 출판업자들은 그냥 애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과 표지만 그려줘. 내용은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여기에 온갖 가지 전후에 온갖 가지 문화들이 특히 전후에 미국에서 쏟아 들어온 미국의 팝문화와 뭐 영화와 전통적인 일본의 문화와 소설과 온갖 펄프한 것들이 막 한데 용광로처럼 짬뽕이 돼서 이것도 베껴오고 저것도 베껴오고 영화도 베껴오고 하면서 만들어진 젊은 작가들의 혁신의 장이 된 거죠. 질문. 그러면 데스카 오사무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미 편집자들과 많이 협의가 돼 그렇게 작업이 된 건가요? 데스카 오사무도 간사이 출신이잖아요. 간사이 그런가? 출신이에요. 네, 간사이에 그 오사카 옆에 다카라즈카라고 하는 데 네. 있었고 그 다카라즈카 거기 있는 데서 그래서 거기 아직도 지금 돼지코스 박물관이 네, 있어요. 있어요. 우리 갑자기 또 이상하게 튀는데 우리 언제 한번 일본 만화 투어 이런 거 기획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희 이제 유튜브 한 50만 찍으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모집을 해서 만화 투어 그래서 여행사랑 같이 해서 하면 돼요. 아, 네. 기타 큐슈에는 누가 있냐면 그 누구죠? 은하철도 999 마츠모토 레이지. 마츠모토 레이지 박물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좋습니다. 돌아와서. 네네. 데스카 오사무도 간사이 출신이었고 그래서 데스카 오사무도 먼저 아까옹으로 데뷔해요. 그래서 아까옹으로 데뷔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갖 데스카 오사무 자체도 미국 문화의 영향을 대거 받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주브나일 소설들이거든요.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하고 얼마나 오타쿠였냐면 밤비 영화를 일본에서 이제 50몇 년도인가 개봉하니까 그 너무 좋아서 그거를 100몇 번인가 보고 봤다고. 모든 시퀀스를 달달 외워서 그 밤비 영화하고 똑같은 밤비 만화를 자기가 그려서 냈어요. 변태네. 이 정도면 변태. 그 정도로 오타쿠 아저씨인데 그래서 새로운 이 아까옹에서 새로운 작품들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SF 3부작을 내거든요. 그게 뭐 메트로폴리스 뭐 가야 할 만한 세계 이런 SF 3부작 시리즈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도쿄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원고를 싸질머지고 가서 처음에 제안을 하는데 처음엔 까여요. 처음엔 바로 까이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해서 연재를 하게 된 첫 연재 작품이 뭐냐면 정글대제. 그 다음에 이제 아톰 대사를 연재했고 아톰 대사가 정식 버전으로 연재하면서 철한 아톰이 된 거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하셨던 것처럼 도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고단샤나 이런 회사의 잡지들은 편집 시스템이 존재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만화를 만들기 위한 출판사가 아니라
큰 출판사 안에 여러 만화 편지. 부서가 있는 예, 그런 느낌이어서 편집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잡지들이 시작한 게 전전에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이쇼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시대 때부터 잡지들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 편집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사이의 카시옹이나 아니면은 아까옹이나 이런 거는 그냥 오케이 쉽게 해서 제목만 섹시하고 그 다음에 표지만 재밌으면 네 맘대로 그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데스카 오사무가 이제 도쿄에 가서 도쿄에서 이제 데스카 오사무의 스타일의 만화들이 보편적인 만화가 됐죠. 전후 만화의 보편적인 포맷이 됐고 이런 만화들을 보통 스토리 망가라고 불렀어요. 일본에서 보통 스토리 망가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이 간사이에서는 새로운 젊은 작가들이 계속 아까옹 시대와 이 카시옹 시대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대본 만화로 넘어오고 대본 만화에서 계속 만화를 그리게 됐는데 네네. 그 대본 만화가 주요한 포맷으로 만든 게 뭐냐 하면 그 무크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일본 만화에서만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년대 후반 얘기, 50년대 중후반 얘기예요, 대충. 네. 근데 50년대 중후반에 이미 도쿄에서는 만화소년이라고 하는 메이저 잡지들이 있었고 50년대 후반 되면은 우리가 다 얘기하는 그 매거진이나 이런 주간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50년대 후반, 뭐 60년대 초반에 막 나오기 시작한 정도로 이 만화 그 출판사와 네. 그 대형 출판사들이죠. 이미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대형 출판사들에서 만화 부서들이 막 나오면서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오사카에서는 만화만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아주 영세한 어디 2층에 3층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만화 대본소가 전국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니까 이 대본소에다가 대본소 전용으로 나가는 엔솔로지 무크지를 만들었는데 이 엔솔로지 무크지가 뭐냐 하면 대부분 장르 전문이었어요. 아, 장르별로? 장르.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탐정북 그림자. 뭐 이렇게 앞에 탐정북크라고 해서 탐정북이죠. 네. 탐정북 그림자. 뭐 그 다음에 스릴러북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굉장히 장르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엔솔로지를 만들었었고 장르적인 이야기를 다룬 엔솔로지가 나오니까 젊은 작가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다양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이 대본 만화를 열심히 그리던 젊은 그룹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다스미 요시히로라는 사람이 우리는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작가 그 사람이 동경 이야기. 동경 이야기 맞나요? 동경 이야기는 아닌 오즈 야스히로의 네, 영화고요. 다스미 요시히로는 또 다른 제목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름 네, 단편집 제목이 비슷한 한국에 지옥 나왔는데 만든 사람이죠. 네. 아무튼 자, 네. 다스미 요시히로가 이제 우리는 이 저쪽에 항상 왜 데스카 오사무와 스토리 망가는 밝고 건전한 이야기, 둥글둥글한 귀여운 얘기들만 하냐. 우리는 장르적으로 더 어둡고 인간의 내면을 얘기하고 악당을 얘기하고 이런 만화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가 아니라 우리 만화는 다른 만화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 만들어요. 그 이름이 한국어로 쓰면 극화, 일본어로 하면 게키가라고 읽는 새로운 거. 그래서 우리는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극화를 그리는 작가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59년도에 극화 공방이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간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격렬한 어떤 스타일을 그리거나 하는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극화를 보는 사람들이나 극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네. 이제 일본이 전후를 벗어나면서 막 성장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극화에서 장르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이 스토리 망가가 어린이들이나 소녀들이 보는 거에 만족하지 못했었던 젊은이들이 이를테면 공장에 다니는 젊은이들 뭐 이런 젊은이들이 이 만화를 즐겨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특히 이런 작품들이
어린이 만화에 만족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데스카 오사무와 우리가 도끼와소라고 불린 도끼와장이라고 불리우는 데서 함께 기거하면서 만화를 만들었었던 그 분들의 만화에 만족하지 못했었던 중고등학생들이 이 만화를 보기 시작했고, 이 만화를 만들어내는 작가 중에서 쯔게 요시하루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해서 결국 60년대로 넘어가서 일본의 60년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으로 불어닥쳤던 카운터 컬처의 중심으로 극화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카운터 컬처의 중심으로 극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가로, 그리고 가로에 연재되는 쯔게 요시하루의 만화였던 거죠. 카운터 컬처가 뭡니까? 평론가. 반문화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류 문화에 반대되는, 주류 문화가 예를 들어서 되게 조용조용하고 뭐 이렇게 감소 나누고 이런 거였으면 여기는 데스메탈 듣는 거야. 우리가 기존에 이 찌개 만화나 그 다음에 가로를 얘기할 때 잘 얘기하지 않던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50년대 후반이고 일본의 경제가 패전하고 나서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굴번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950년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배후기지가 돼서 그때 한국경제 특수로 일본이 이제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게 5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뭐가 발전하기 시작했겠어요? 논공상 중에서. 상이죠. 아니,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그때 뭐 시작한 거죠. 미쯔비시니 전쟁의 물자를 대기 위한 공업이 전쟁에 지고 나서 일본은 제대로 공장을 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쵸. 다 전범 기업들이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 공장이 맞죠. 그러니까 다 문을 닫고 정말 제대로 공장다운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공장들이 막 발전했어요. 자, 그러면 대본 만화가 동네마다 쫙 퍼지고, 그 대본 만화에서는 밝고 건전한 스토리 만화와 다른 좀 터프한 장르적 이야기들을 다루고, 그런 그 만화를 누가 제일 많이 봤겠어요? 공장에 다닌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을 위한 만화로 등장한 게 극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만화로 등장했던 만화를 그 다음에 1960년대 중후반에 누가 발견했냐 하면 학생운동하다 학생들이 발견을 해서 그 만화를 그들이 보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카운터컬처 문화로서 극화가 정착하게 된 거고, 그 중심에 카운터컬처이면서 그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으로 사람들을 매혹적으로 사로잡았던 작가가 쯔게 요시하루였던 거죠. 이게 되게 일본만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전쟁 때 마치 보급품처럼 뿌렸던 그 만화책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만화책을 사보기 시작하고, 그게 한 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그때 이제 골든에이지 막 일어나고 이럴 때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만화 영업하고 같이 보니까 그때 확 붐이 일어났던 거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장르별로 따로 잡지가 나왔던 게 그게 미국에서 똑같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호러 잡지랑 이런 게 다 망해버려요, 미국에서. 요 얘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코드랑 연결해서 또 해줘야 하면 되는데 네. 되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똑같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나치 때려잡는 만화들을 막 내보내거든요. 전장으로 전쟁물하고 캡틴 아메리카 같은 작품들을. 이제 그거를 보고 돌아왔는데 전쟁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그런 만화를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재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장르물들, 그때 DC에서 로맨스도 냈어요. 근데 제일 살아남은 거는 가장 자극적인 호러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로맨스, 호러, 그다음에 웨스턴 이렇게 쭉 장르물들이 내다가 그때 다 비슷비슷하게 뭐 폭스에서는 호러도 내고 이렇게 쭉 내다가 그게 다 인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만화를 보는 에이지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코믹스 코드가 나오기 전에 그 프레드릭 웨덤이라는 의사가 이 만화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제일 내가 맨날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비행 청소년의 집에 가봤더니 다 만화가 있더라. 만화를 보면 비행 청소년이 된다. 아니, 그때 1950년대 중후반에 청소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가 만화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화를 보는데 비행 청소년도 만화를 본다. 고로
만화를 보면 비행 청소년이 된다. 자, 여기 이렇게 잔인한 만화들이 있다. 그리고 호러를 골라서 흔든 거지, 이 아저씨가. 그리고 학부모들이 청문회도 열리고 난리 났어요, 그때. 근데 그건 이제 미국 얘기고 네, 이제 일본에서 나중에- 방금 말씀해주신 일들이 쭉 벌어졌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80년대. 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계속 만화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다. 만화 산업이라는 거는 독특하게 원래 19세기나 이때 이제 스타트하는 만화 산업은 되게 어른들과 고급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컨텐츠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만화가 스토리와 결합을 하면서 어린이 컨텐츠로 전환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그 나라에 맞는 경제 성장과 그 나라의 문화의 성장에 맞는 카운터 컬처로 나가면서 어른들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만화는 되게 비슷해요. 대부분 다. 그게 계급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데즈카 오사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잣집에서 잘 살았던 평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게우시아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든. 이것도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네. 그럼 쓰게가 왜 그렇게 호응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다비님 지금 인생 3회차시니까 네. 3회차 해도 더 옛날 얘기인데 되게 재밌게 듣고 진짜 계세요. 그렇네. 네. 다비님이 3번 별명이 평소 인생 3회차거든요. 저보다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있고 이재민 평론가가 이 만화 알아요 하면 다비님 다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최재훈 작가 얘기도 다 알아, 다비님. 그래서 별명이 인생 3회차인데 3회차를 더해도 안 되는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어때? 재밌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해주신 얘기, 역사 그 흐름 자체는 일본 만화로 한정해서는 그죠? 이거는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약간 쓰게 얘기에 얹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얹어서 들으니까 같이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민 평론가님도 근데 아시는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만화를 만화사로만 보면 되게 반복되고 별거 없어 보이고 그런데 문화사를 넘어서 경제랑 계급이랑 이런 거 다 엮어서 생각하면 그 중심에 항상 만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엮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 문화사로 만화를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이해가 빠르고요. 저도 오늘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데스카 오사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노출돼서 천재로 컸고 잘 됐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음에 데스카 오사무 또 다룰 일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스게 요시하루 얘기니까 일단 근데 뭐 다 좋아요. 지금 대충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 스게란 사람이 네. 왜 그러면 그 당시부터 그렇게 호응을 얻었나?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일단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바이오그래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네. 자세한 내용들은 나사 검은물에 아마 이 사람의 쭉 연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중요한 인사이트들만 좀 살펴보면 37년에 태어났어요. 네. 37년에 태어났으면 그대로 전쟁 기간에 네. 꼬링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50년대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 도금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금 공장에 취직에 노동을 하다가 55년도에 대본 만화인 아까 얘기했던 카시옹인 백면야차로 데뷔해요. 17살에? 네네. 55년도에 데뷔해요. 3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55년도니까 18세 아닌가? 그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백면야차로 데뷔하는데 근데 이게 별로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배 만화가 일도 돕기도 하고 여전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스카 오사무는 집안이 부자여서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도 의학을 전문했고 의학 전문을 다녔고 뭐 이랬던 사람이고 쓰게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도금 공장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도금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여기 있네. 오바 전기 도금 공옥소라는 만화거든요. 이게 거의 쓰게의 자전적인 만화인데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 어려운 시절을 겪고
받고 만화를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만화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 대본 만화 시장이 이제 그때 보면은 데이터로 보면 한 1960년에 일본 전역에 만화방이 우리말로 하면 만화방이 한 3만 개까지 확장이 되었지만 쯔개는 여전히 가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만화도 그리고 동거하면서 특히 이제 60년, 61년도에 부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업을 할 때 뭐 화장품 방문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전혀 그렇게 안 쓰고 진짜.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아니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 게 아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던 여성과 동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자 봐봐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자마자 도금공장 들어가는데 50년대 도금공장이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엉망진창이죠. 거기서 도금공장에서 생활도 하고 그래서 만화방으로 이제 대본 만화를 그려서 데뷔는 했지만 여전히 가난해서 선배들 일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여성과 동거를 해서 그 여성이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같이 먹고 살고 그리고 수면제 과다 복용을 하기도 해서 자살 미수가 있기도 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데스카 오사무 만화에서 절대로 다루지 않았던 어두운 부분의 경험을 그대로 만화에 녹여낸 단편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락스타의 삶인데 이거. 오아시스 노엘 갤러거의 삶 이런 거랑. 근데 그 자본의 규모를 생각하면 데스카 오사무에 가깝죠, 락스타들은. 그냥 락커의 삶이지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정서가 개발되는 성장하는 시기가 다 이런 거였구나 그냥. 그러니까 저는 쯔게 요시하루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가난한 삶. 가난한 삶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는 고통받는 내면,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런 사소설적인 분위기가 있는 작품들이 그 삶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개의 키워드는 나사와 검은물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꿈,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쯔게 요시하루의 모든 작품들은 가난, 그다음에 꿈, 여행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가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아까 얘기했던 오바 전기 도금 공업소, 그다음에 무능한 사람, 그다음에 이씨 일가 이런 게 가난을 전후의 가난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나사식이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보여주는 이제 여행이라는 테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이를테면 붉은 꽃 같은 그런 작품들이에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 계급적인 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데스카 오사무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쯔게 요시하루가 더 빛나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주류니까 데스카 오사무가 하는 것이 만화라고 하는 어떤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쯔게 요시하루는 아니야라고 보여준 거지. 그것도 되게 컸을 것 같고. 근데 본인이 그냥 이건 뇌피셜인데 찾아보면 본인도 데스카 오사무 만화 진짜 엄청 좋아하고 좋아하죠. 예. 본인도 초반엔 따라하려고 막 하고 이래요. 근데 그게 그런 만화만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했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더 열광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년대쯤 왔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다 만화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만화를 보고 자랐는데 익숙하죠 만화가.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화를 안 보고 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건데 대학생들 막 나이 먹은 직장인들도 다 만화 보고 있다. 이거 사회적인 문제다.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고 있는 게 철아나토미면 할 말이 사실 없다고. 근데 나사식을 보고 있으면 뭔가 할 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카운터컬처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락에서 포스터가 되게 중요했듯이 그런 것처럼 쯔게 요시하루라는 사람의 만화는 다르다라는 게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인수 작가가 쯔게 요시하루가 어떻게 그런 만화를 그렸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얘기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재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성장 배경 그리고 노동했던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 룸펜처럼 살았던 경험들 그리고 만화를 그려도 배고팠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가로의 단편들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대본 만화로 그렸던 거는 데뷔작이 백면야차면 그냥 사무라이 만화예요. 그냥 평범한 어린이 만화를 그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장 경험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자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데스카 오사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본은 헐리우드 영화, 주브나일 소설, 그다음에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이런 것이었고 네. 그리고 이 쯔게우시 하루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본은 뭐냐면 그야말로 마을의 저기 허름한 마을의 구석에서 다 쓰러져 가는 데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같이 복잡하게 지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이 만화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적 자본들이 만화에 투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쯔게우시 하루 만화 중에서 제목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검은 연기인가 하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이거 어린이 만화예요. 모르는 완전히 건데? 어린이 만화인데 어떤 만화냐 하면 이렇게 그 공장지대에 커다란 이 굴뚝이 높은 굴뚝이 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굴뚝을 청소해 줘야 되니까 굴뚝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계속 죽는데 비가 많이 왔거든요. 네.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제 그 굴뚝을 청소해 줘야 공장을 돌리는데 그 청소 노동자들이 다 거기 안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이 화자가 아이가 아픈 거야. 집안에서 와이프는 풀칠하고 봉투 붙이고 있어. 근데 아이는 아파. 근데 약 사러 갈 의사한테 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그럼 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걸로 끝나요. 이게 어린이 만화라니까? 진짜 꿈도 희망도 없다. 네. 그거 그릴 때도 비슷했네 그냥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봤었던 도깨비 굴뚝. 네, 도깨비 굴뚝. 자기가 봤었던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그쵸. 만화로 옮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린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더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키워드로 작품을 만들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그립이 그쪽으로 잡히는구나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나 그 당시에 만화를 보는 사람들의 뭔가 이유가 될 만 타당한 내가 만화를 읽어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되는 진지한 면 어른들을 위한 만화 이런 것들로도 뭔가 잡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유행이면 지금까지 이 만화가 이렇게까지 회자되고 이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어떤 작품성과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일단 여기서 저는 우리를 무엇을 좀 봐야 되는지 이 2가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가로라는 매체와 그리고 가로를 만들었던 나가이 가스이치라는 편집자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뭐냐 하면 이제 1960년대 가로가 시작이 됐죠. 이제 가로가 시작됐던 거는 이래요. 처음에 이제 극화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극화가 폭발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시라토 산페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일본이 안보 투쟁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격렬하게 그 이제 싸우던 시대였거든요. 전공투 세대라고 부르는. 아주 격렬하게 싸우던 시대였어요. 노조도 격렬하게 싸우고 그러다가 막 뭐 국철 뭐 누구 죽고 막 이렇게 정말 격렬하게 싸우던 시대였는데 네. 그때 시라토 산페이의 만화는 사무라이 만화를 빙자한 계급투쟁 만화였거든요. 이제 내용적으로는 사무라이 만화였지만 농민들이 가서 막 뭐 죽이고 때려잡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 이제 그렇게 만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아주 선명한 계급투쟁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그 시라토 산페이의 만화가 대본 만화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요. 근데 그 출판사의 편집자인 나가이 가스이치가 잠깐만 다 잡지를 보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도 잡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시라토 산페이의 신작을 연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저기 지금 저쪽에 보면 고단샤나 이런 대형 출판사들이 잡지도 잘 파는데 그럼 우리도 잡지를 내자라고 해서 시라토 산페이의 신작을 연재하기 위한 잡지를 창간을 하는데 그게 가로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 세일인도에서 그래서 가로를 창간하고 그러니까 시라토 산페이의 신작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젊은 작가들이 마음대로 그려라. 여기도 역시 또 그게 킬러 콘텐츠로 돈을 벌고 나머지는 그래 너희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단 이 시라토 산페이의 만화와 톤앤 매너를 맞춰야 되니까
시라토 산피 만화는 계급투쟁 만화, 어른들이 보는 만화였단 극화,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극화로 어른들이 보는 만화를 그려라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새로운 극화 작가들, 아까 간사이에 있었던 대본 만화 작가들 중에서 강렬한 여러 가지 작가들이 이 가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나가이 가스이치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도깨비 굴뚝 같은 그런 작품들을 그렸던 이 찌개를 찾고 싶어. 그래서 심지어 지면에다가 스게요시아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도 게재했어요. 그러면 약간 그 대본소 만화를 하던 그 당시 작가들이 지금으로 치면 배도나 그럼 뭐 오픈 플랫폼에서 작품 본인이 알아서 연재하는 분들 같은 인력풀 같은 건가? 이를테면 독립 만화 작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 뭐 새로운 사람 없나 할 때 찾아보는 인력풀이 대본소 만화 작가들이었구나. 그때 잠깐 얘기 나왔던 다스미 요시히로 같은 사람들도 그 스게한테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장르물도 좀 해보면 어때라고 권유를 오히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게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게는 되게 폐쇄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아마 그 얘기했었던 어렵게 살던 초반부의 경험 때문에 뭐 아마도 많이 그랬을 것 같고, 그러다가 65년도에 가로 8호로의 소문난 무사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됐고 스게의 가로 시대가 시작되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스게의 작품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감탄하는 스게의 작품은 아니었던 거 좀 갭이 있었는데 66년도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늪하고 치코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작품들 늪하고 치코에서 항상 여행이나 꿈, 그다음에 일상, 환상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때 가로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가로는 화실마다 있었던 잡지예요. 카운터컬처라고 그랬잖아요. 60년대, 1950년, 60년대 일본은 뭐냐면 가장 미칠 듯하게 데모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가 학생 운동이 가장 그쵸. 주류였고, 68혁명 다양한 대안적 문화들이 튀어나오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대안적인 히피도 나오고, 뭐 사이키델릭도 나오고, 막 이런 시대에 그때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화실에서 만화 그리던 사람들이 항상 감탄하면서 보던 잡지가 가로였는데 그 잡지에 새로운 쓰게이의 만화들이 실리면서 어느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만화였고 어느 거는 아주 슈르리얼리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상적인 작품이었고 이런 정말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는 쓰게이의 만화들이 실리면서 그야말로 추앙을 받게 된 거죠. 작가의 지망생들에게. 일단 쓰게요시하루는 화실에서 먼저 터졌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작품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했던 작가. 근데 이 작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화를 그냥 그린 거구나.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되게 독특한 터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해보면 어때? 저것도 해보면 어때?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러다 편집자를 만나게 되고 편집자가 전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니까 터져버린 포텐이 터진 거죠 거기서. 근데 우리한테 뭐 붉은 꽃 같은 작품도 아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쓰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1968년 임시 증간호 원래 호도 아니야. 그러니까 6월호, 7월호 이런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사식이 따로 임시 증간호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쓰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작품, 한국에 들어올 때도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나사식인데 대체 왜요? 왜일까?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뒤샹의 샘 같은 거 아니었을까? 이 작품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화이트 큐브 안에다가 변기 갖다 놓고 세미오라고 이름 붙여놓잖아요. 처음이니까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수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 근데 쓰게 작품이 이게 첫 작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나사식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로 잡지가 되게 많은 대학생들도 보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보고 그리고 또 화실에 또 다 꽂혀 있었던 그런 만화 잡지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잡지에 이제 나사식이라는 만화가 수록됐는데 그 전까지 쓰게이의 작품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와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붉은 꽃 같은 작품도 굉장히 환상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독해의 어려움은 없는 이미지와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사식은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버리는 흔히 얘기하는 당시 유행했었던 슈르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로 배치돼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콜라주해서 집어넣은 그렇죠. 정말 아니 이게 만화가 된다고? 라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만화인데 근데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림도 잘 그리고 필력도 있으니 여기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해석이 저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듀샹 쌤이 얘기한 것처럼 저게 뭘까? 우리 세상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화제가 된 거잖아요. 나사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얘기 나누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사식이 그 60년대라는 시대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조류가 없었다면 그냥 묻힐 작품이었을 텐데 60년대라는 시대와 수많은 실험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수많은 반항과 뭐 여러 가지들이 막 한데 어울리면서 폭발적으로 일본에서 중요한 만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본 만화 역사에서 중요한 3편 중에 한 편 들어간 중요한 작품이 돼버린 거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나사식 이전이랑 초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사실 37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근대의 그림자 안에서 어느 정도 계속 살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현대를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와 검은물 우리나라에 나온 이 만화집 이거 보면은 쯔개가 하고 싶었던 게 자기는 주체를 없애고 싶었다. 뭐 불교의 무아로 예시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현대의 근대로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이제 주체의 죽음 이런 거를 얘기하는 조류와 되게 흡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쯔개요시로 하루가 이때 한 것은 그 근대에서 현대로 딱 넘어가는 그 조류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나사식이라는 작품에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 그게 조금 더 읽는 사람들한테 크리티컬하게 다가와서 여기에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뭘 읽어내야 하고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가진 의미가 점점 더 확장이 된 게 아닌지.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전후 만화라는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만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배경이 없었으면 나사식이 나와서도 근데 뭐 만화잖아 하고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만화를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진 못했지만 전후 만화에서 만화의 극화가 등장을 하고 그 극화가 주류 만화를 바꾸고 그런 만화들이 대학생들이나 이런 이 청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과정 내일의죠. 뭐 한 손에는 매거진을 한 손에는 아사히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60년대의 네. 초절정 시대를 통과하는 와중에 한쪽 편에 굉장히 진지한 만화로서 쯔개의 만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쯔개의 사실 다른 만화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무능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시 일가 같은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르적으로 구분하면 약간 오지 야스히로나 이런 일본의 50년대 60년대 일본 영화의 붐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작품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나사식은 그런 쯔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장점들을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콜라주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자 이게 만화인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던져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 이 책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본인이 혈관 수축병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담배를 펴준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근데 여기 나사식에 나오는 그 나사식이라는 게 그거죠. 자기 혈관 수축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에서 시작된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이 꿈에서 뭔가를 기록해서 발췌되는 게 많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한다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시골 배경이나 이렇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콜라주 형식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가장 난해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엄청 가느다란 실처럼 서사는 연결돼 있고 그런 작품이었어서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읽힐 때 아까 평론가 이재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이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기쁨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던 그런 시대에 이게 딱 맞아 들어서 그 가로라는 잡지 안에서도 거의 뭐 추앙받는 작가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68년도였어요. 이게 처음 등장한 게 68년도면 뭐 그냥 68 하면 네, 프랑스의 68혁명도 있고 네.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거죠. 그 대학생이 지식인 계층으로서 처음 등장했던 시기니까 대학생들 뭔가 다른 뭔가 찾게 되고 우리가 즐겨왔던 것 중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냈는데 그게 나사식이었고 이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나사식이 일본의 만화 독자들한테 강렬한 영향을 준 거는 증간호에 한 번만 실린 게 아니에요. 그 뒤로 단편집 문고판에도 실리고요. 정말 재밌는 거는 플레이보이에도 실렸었어요. 69년도 7월 22일자 플레이보이에 나사식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만화를 접한 많은 독자들 그리고 이를테면은 가로를 안 보는 독자들이라고 해도 플레이보이를 보던 독자들이 뭐야 이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일본의 그 60년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시각적 충격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게가 그 당시에 그런 충격을 주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대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그럼 어떻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본 만화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넘어오는 만화 말고 되게 엄청나게 점이 넓잖아요. 오만 때만 게 다 있죠. 네. 그거에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가판대에서 보면 거기 있는 만화들을 보면 그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원피스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런 만화 말고 원피스 코난 말고 대부분이 뭐냐면 트러커나 이런 사람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거 청년지 이상의 만화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포션의 만화 독자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68년이면 소년점프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상업지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길이 확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려줬다. 이런 것도 만화할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혹시 뭐 떠오르시는 생각 있어요? 다빈님이 사셨던 인생은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이미 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다빈님은 네. 아닌데 아니라서 여기에는 드는 생각이 얼마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프랑스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2020년도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에서 쯔게 요시하루가 전시회가 열렸어요. 전시회 제목이 실존 없이 존재하기라고 하는 전시회인데 이거를 기획했었던 큐레이터인 자비에 기베르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프랑스 영화에는 장르 고다르가 있다면 일본 만화에는 스게 요시하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게 요시하루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활동을 했었고 아주 그 초현실주의적인 만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만화 이런 만화들을 통해서 일본 만화가 주류 어린이 만화를 벗어나서 거대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일본 만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작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보면은 그런 거죠. 그 전까지 만화가 과연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노동이라거나 가난이라거나 아주 불안한 심리 상태라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섹슈얼 판타지라거나 뭐 그다음에 뭐 이상한 관계라거나 초현실적인 환상이라거나 뭐 아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만화에 담아내는 것들도 가능하구나. 만화도 하나의 문화고 예술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던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유롭게 창작하고 싶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자유가 어디에 어떤 자유냐를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스게 요시하루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에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면에서 느꼈던 것을 만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와서 닿잖아. 심지어 초현실주의적으로 그렸는데도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게. 그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게 요시하루가 그려낸 나사시기라는 작품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들에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그게 또 다른 작가들도 멋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게이의 만화의 핵심은 뭐냐면 폐허를 기록한 작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뷰 보니까 사진을 그렇게 찍더만. 그 카메라 가게도 했었을걸요, 저희가. 그리고 네. 되게 사진을 뭐 이쁜 걸 찍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폐허 음. 다 쓰러질 거 이제는 내가 여기 다시 여행 왔을 때 볼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막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스카 오사무가 일본을 재현하는 방식은 폐허를 재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후를 그리면서 전후의 이야기를 당대의 이야기를 그린 게 아니라 더 떨어져서 SF의 방식이나 아니면 판타지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들을 자 소년이여 희망을 가져라. 다 우리 같이 아톰이 되어 보자꾸나. 너는 혼자 남은 사자이지만 밀림의 왕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꿈과 희망을 주는 작품. 물론 나중에 데스카 오사무도 극화가 등장하면서 뒤에는 청년 만화를 그리면서 엄청 어두운 만화, 키리토 창가나 같은 엄청 어두운 만화들을 냈지만 초창기의 만화는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라토 산페이는 사무라이 극화와 전국시대의 이야기를 빌어와서 자 한번 판을 엎어봅시다 라고 하는 계급투쟁을 얘기했고 네. 근데 스게 요시하루는 자기 주변에 널려있던 아까 성인수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꼼꼼하게 기록한 주변의 폐허를 만화에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폐허를 집어넣은 거는 뭐냐 하면 만화에서 데스카 오사무가 얘기했었던 낭만적인 유토피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폐허도 만화에서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던 거고 저는 그래서 붉은 꽃 같은 단편은 스게이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지만 전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무능한 인간처럼 근데 이신의 일가족처럼 이렇게 폐허를 그린 이야기들이 저는 훨씬 더 와닿고 이런 작품들이 진짜 스게이의 진정한 가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이제 누가 스게 요시하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왜 이렇게 유명해라고 물어보면 좀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탑재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본인들이 그래도 본 작품 중에서 아까 무능한 인간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아니면은 공장 이야기? 네. 공장 전 무능한 인간 제일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전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썼던 평론이 하나 있는데 어디다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네. 왜 웃으세요?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그 평론 이야기에서 제가 되게 궁금한 주제는 그거예요. 1980년대에서 90년 특히 80년대에 민중 만화가 등장했을 때 민중 만화를 그리겠다고 했던 사람들 공부했던 사람들의 모든 서가에는 스게 요시하루의 번역본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스게 같은 만화를 그리지 못했을까? 그거는 무엇의 차이였나를 지금 생각해보면 스게 요시하루는 끊임없이 계속 전후에 존재했었던 폐허를 자신의 만화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8, 90년대에 등장했었던 특히 80년대에 등장했었던 한국의 민중 만화는 주로 구호와 당위를 담아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찌개이의 만화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폐허가 들어있는 무능한 사람은 내면적 폐허 그 다음에 이 시인의 가족은 전후의 공간적 폐허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두 작품이 되게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켄산켄 주인인가? 켄센칸 주인. 네, 그 만화도 그렇죠. 저는 가장 원래 나사식 때문에 다 보게 되지만 찾아보다 보면 켄센켄 주인이 가장 임팩트가 있어서 되게 좋아했던 작품인데 제목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저는 이 계속 리사이클 되는 그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계속 오는데 가면 씌워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다빈님도 찌개 작품 중에서 좋아하시는 거 있을까요? 따로? 저는 한국에서 나온 거는 저도 겐센칸 주인을 제일 좋아하고요. 일본어 되시잖아 또. 이씨 일가?
저도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안 나온 거 중에서는. 왜요? 이유가 저도 이제 스게 요시하루 만화 중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려내는 공간인데요. 특히 이 공간은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폐허가 된 공간.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일본이 조명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보여주는 거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나사식 같은 것도 볼 때 공간을 위주로 약간 기차도 다 무너져가는 이상한 기차 나오고 거기서 갑자기 풍경 소리 울리고 이런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리는 어떤 공간, 이상한 그냥 폐허가 아니고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 이상한 공기가 같이 돌고 있잖아요. 그 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화로 그려진 순간을 보는 것을. 이재임 평론가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이씨 일가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뭐지? 자이니치는 있는데 네. 없는 척하는 거야.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시골들 가보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시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옛날의 시골이 아니야. 근데 그게 없는 농사는 것처럼. 다 외국인들이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네, 한국이랑 뭔지. 일본이랑 되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단일 민족 이런 거. 이씨 일가는 없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거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어서 쯔게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척하는 걸 드러내는 거. 무능한 사람도 어떻게 그죠? 보면 그런 무능한 그 돌 가져와서 네. 판다고 돌 주스러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무능한 인간들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전면에 드러내고 있어 존재해라고 말하는 작가여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시일가도 그런 작품이어서 되게 좋아하고 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작품들 그러니까 66년을 전후로 해서 그 이후의 작품들은 그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우리가 없다고 했지만 그때 일본이 막 고도 발전기로 들어가니까 맞아. 없다고 했지만 봐봐 아직도 여기에는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고 시골에 가면 아직 이런 게 있고. 아직 그래라고 보여주는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의 웹툰에서 지금 안 보이는 게 뭘까 없는 척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가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가난은 아이폰은 있고 갤럭시는 있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줄이면 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줄이는 순간 생활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뭘 줄이냐면 밥을 줄여. 김밥을 반찬을 줄여. 김밥을 한 줄을 사서 반 줄 먹고 다 내일 나머지 반 줄을 먹고 이런 식의 가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른들이 보기엔 밥을 굶는 게 아니니까 가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가난이 사라져 버렸다고 없는 척하고 있을 때 무슨 가난이 있을까? 지금 그걸 고민하는 작가들이 좀 눈에 띄겠다 앞으로 이 생각이 들었는데 쓰게를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완전 동의돼요. 가난을 그리는 작가가 네. 지금은 그렇게 찾기 힘든 것 같지만 그렇죠. 언젠가 진지하게 새로운 젊은 작가의 눈으로 가난을 그려나갈 때 그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됐건 굉장히 많은 충격들을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스게 요시하루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봤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차근차근 할래요. 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어쨌든 스게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고 그 당시 시대상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다음부터 이 작품 볼 때 느낌이 다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제발 전집 좀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출판사분들이 듣고 계실 테니까 혹시 알아 아폴로 북스에서 도전할 수도 있잖아. 인칼 요번에 내신 데에서.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1월에 또 새로운 만화 이야기를 들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